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14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원인 시장경제와 금융, 요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장경제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49쪽, 그 다음에 교과서는 140쪽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자본주의가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발달해 왔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 과정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그쵸 바로 사유재산제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 그걸 기억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경제적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본주의가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주의의 특징을 보면은 경제활동의 신호등 역할을 한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역할을 한다. 자, 바로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쵸, 바로 시장 가격에 대한 얘기죠. 시장 가격. 시장 가격이 존재한다 하면은 바로 시장 경제 체제를 의미하는 거죠. 시장 경제 체제를 의미하는 거고, 경쟁을 통해 상품의 적절한 배분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 바로 이 시장 가격이 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시장 가격의 어떤 중요성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고 이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죠? 바로 보이지 않는 손.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시장 가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가격,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이런 것들이 시장 가격에 의해서 적절하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애덤 스미스. 바로 자본주의의 또는 시장 경제 체제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죠. 자본주의는.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 추구되고 사유재산자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성장에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사유재산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동기를 부여해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특징은 사유재산 제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계약 자유의 원칙, 공공재 생산은 여기서 또 정부가 담당하고 이런 공공재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는 시장 가격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다음에 사유재산 제도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좀 더 알아보면 경제체제란 말이 있죠. 경제체제의 의미는 자, 우리가 어떤 희소한 자원이 희소한데 이러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어, 분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러한 경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누가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각종 법규나 기구, 조직, 가치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경제체제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체제. 그래서 경제체제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경제 문제의 해결 방법에 따라서 해결 방법에 따라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해서 해결된다라고 보는 시장 경제 체제와 그다음에 국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계획 경제 체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의 어떤 대비되는 말은 계획 경제 체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소유 형태에 따른 구분을 해보면은 소유 형태에 따라서는 중요 생산 수단의 개인 소유가 인정되는 거. 이거는 바로 자본주의 체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유재산제가 인정된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중요 생산 수단이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흔히 사회주의 체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대비되는 말은 사회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말은 계획경제 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0쪽, 141쪽에 있는 내용이고, 프린트는 4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자,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보면은, 자, 149쪽, 프린트 49쪽, 50쪽에 있는, 50쪽, 51쪽에 있는 그 흐름을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상업자본주의죠. 상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산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뭘까요? 그쵸. 50쪽에 독점자본주의가 나와 있죠. 독점자본주의.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자, 요 흐름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독점자본주의, 그다음에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 이렇게 흐름을 기억한 상태에서 자, 먼저 상업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상업자본주의는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냐면 15, 16세기에 자본주의가 꿈틀꿈틀 태동하던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왜 태동하는 시기였다라고 이 상업자본주의를 얘기하냐면은 바로 신항로가 개척되고 교육이 확대되면서 무역이 유럽에서 굉장히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왕정 체제에서 바로 중상주의 하에서 이런 상업 자본이 성장하게 되었고 보호무역 체제가 성장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어떤 상인의 어떤 그런 자본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자본주의가 태동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자, 국내적으로는 인클로저 운동이 발생하면서 인클로저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그 테두리를 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시골에서 인클로저 운동에 의해서 자,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도시로 이동한 농민들은 저 어떤 신분이 될까요? 그쵸, 바로 노동자 로서 새로 만들어진 공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바로 자본주의의 어떤 그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 계급이 생겨나게 된 어떤 배경이 된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태동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장제 그 공업이 나타나기 전에 공장제 수공업이나 아니면 선대제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역시 자본주의가 태동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제라는 것은 미리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어떤 상인 계층이 새롭게 더 대두되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시민혁명의 어떤 중심적인 세력이 상인 계층이죠. 바로 자본가 이런 계층들이 나타났다는 거.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어떤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산업자본주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본격적인 자본주의의 시작을 의미하고 순수 자본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이나 방직기가 발명되면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바로 본격적인 자본주의의 시작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산업자본주의, 본격적인 자본주의의 특징을 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여기 누가 나오죠? 바로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라는 책을 쓴 아담 스미스가 나오죠. 이 아담 스미스의 생각을 어떤 사상을 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 체제가 발달하게 되었고 자유방임주의라는 것은 정부가 어,
시장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라는 얘기죠. 바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해결되기 때문에 내버려 둬라. 아담 스미스가 한 얘기죠, 바로. 그래서 어떤 국가가 좋은 국가죠? 그렇죠. 야경 국가가 좋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밤에 경찰할 때 경자죠. 지키기만 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하는 거죠. 국방과 치안 이 정도의 역할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국가가 좋은 국가다. 그래서 야경 국가. 그리고 작은 정부론. 그리고 소극적 국가. 이게 다 연결되는 말들이죠. 자, 이런 어, 개념들이 산업자본주의의 특징을 잘 얘기하는 개념들이란 걸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본이 집중화되고 독점화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알아보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경제학의 아버지가 애덤 스미스라고 했죠. 그래서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전에 산업 자본주의에 태동하면은 바로 중상주의 정책, 바로 상업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어떤 자본이 모여지고 또 상인 계층이 새롭게 등장하고 이런 것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본주의는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에 의해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그리고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최소한의 국가, 의 역할,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자,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자유로운 경제적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의 역할로 국한돼야 된다. 무슨 국가죠? 야경 국가, 그치? 자유방임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라는 거. 그리고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를 증대시키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인용되는 말로는 바로 이 철사공장, 목공장 이야기죠. 목공장 이야기가 있죠. 바로 이런 분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제빵업자 이야기죠. 자, 제빵업자의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증대시키다 보면은 그것이 사회 전체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최선의, 최선의 경제적 효율은 각 경제 주체의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제빵업자 이야기와 그 다음에 목공장 이야기, 분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 이런 것들은 애덤 스미스의 아주 많이 인용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